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서론을 통해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얻고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칸트의 첫 번째 답을 찾아 선험적 요소론의 첫 번째 부분인 선험적 감성론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은 우리의 인식 능력을 감성, 오성, 이성의 세 가지 큰 틀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중에서 선험적 요소론은 우리의 인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부분이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선험적 감성론입니다. 감성론은 우리가 대상을 받아들이는 능력, 즉 감각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선험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칸트는 이 감성론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선험적인 형식, 즉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오성론과 변증론이 감성론 위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감성론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칸트가 말하는 감성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감성의 정의 및 역할. 칸트는 모든 지식이 직관을 통해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직관이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눈앞의 사과를 보거나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직관입니다. 이러한 직관은 우리의 마음이 대상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때만 발생합니다. 외부 세계의 어떤 것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우리에게 감각적인 인상을 줄 때 비로소 직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능력을 칸트는 수용성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감성의 정의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만질 때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촉감, 그 물체의 온도나 텍스처 등이 모두 감각적인 인상입니다. 이 인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물체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 직관이라는 것이죠. 만약 아무런 감각적인 자극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물체를 직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감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감성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인식 능력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성입니다. 감성은 우리에게 대상을 제시하며 직관을 낳습니다. 즉 감성은 우리에게 인식의 재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오성은 대상을 사유함으로써 개념을 낳는다고 칸트는 설명합니다. 오성은 감성으로부터 주어진 재료들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해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요리사가 신선한 재료를 받아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성이 재료를 제공하면 오성은 그 재료를 가공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대상이 우리의 표상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는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과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붉은색, 만졌을 때 느껴지는 매끄러움, 맛보았을 때 느껴지는 달콤함 등이 모두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을 포함하는 직관을 경험적 직관이라고 부르죠. 경험적 직관의 대상이 바로 현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현상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대상 자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칸트는 강조합니다. 지식의 진료와 형식의 구분. 칸트는 이러한 현상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요소는 마치 빵을 만들 때의 밀가루와 빵틀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진료입니다. 진료는 감각에 상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붉은색, 만졌을 때 느껴지는 매끄러움, 맛보았을 때 느껴지는 달콤함, 그리고 냄새, 소리 등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모든 구체적인 감각 정보들이 바로 진료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치 빵의 재료인 밀가루와 같습니다. 이러한 진료는 경험적이며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직접 맛보거나 만져보지 않고는 그 맛이나 질감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형식입니다. 형식은 현상의 다양한 요소들, 즉 다양체가 특정 관계 속에서 질서 있게 배열되도록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 색깔과 형태를 가진 사과를 보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사과라는 통일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색, 둥근 모양, 꼭지, 달콤한 맛 등 다양한 감각 정보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식 안에서 조직되고 배열되어 비로소 우리가 사과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식 자체는 감각일 수 없으므로 감각과 관계없이 선언적으로, 즉 경험에 앞서 우리의 마음에 내재해야 합니다.
빵 틀이 밀가루를 특정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듯이 이 형식은 감각의 진료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배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험적 감성론은 바로 이 감성의 규칙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경험적 내용, 즉 감각을 제거하고 남는 순수 직관의 형식만을 분리하여 연구합니다. 우리가 빵틀을 연구하기 위해 밀가루를 제거하고 빵틀 자체의 모양과 구조를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수 형식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시간과 공간입니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의 선험적인 형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든 그것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간의 초원론적 해명. 이제 칸트는 공간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시작합니다. 공간은 우리가 외적 대상을 직관하는 순수 직관 형식이라고 칸트는 정의합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 세계의 모든 사물을 인식할 때 이미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공간 표상은 외적 경험에서 도출된 경험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공간을 물체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반대로 주장합니다. 오히려 공간 표상은 우리가 대상들을 외부에 그리고 서로 떨어져 존재한다고 표상하기 위해 선험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 옆에 있다고 말하거나 어떤 물체가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인식할 때 이미 우리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대상들을 공간적으로 배열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대상들을 통해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빈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공간이라는 빈 스케치북이 있어야 그 위에 외부 대상을 배치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은 모든 외적 직관의 토대가 되는 필연적인 선험적 표상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제거한 빈 공간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공간 자체의 부재는 결코 표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하더라도 그 아무것도 없는 곳은 여전히 공간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치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구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가구가 있었던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상상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공간은 여전히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이는 공간이 우리의 인식을 위한 필수적인 틀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공간은 피할 수 없는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공간은 사물들의 관계에 대한 담론적 개념이 아니라 순수 직관입니다. 담론적 개념이란 여러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된 개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개념은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보고 공통점을 파악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공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공간만을 표상하며 여러 공간이라고 말할 때조차 이는 하나의 유일한 공간의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 안의 공간, 마당의 공간, 도시의 공간이라고 말할 때 이들은 모두 더 큰 하나의 보편적인 공간의 일부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공간은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 추상적으로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모든 외적 직관을 포괄하는 하나의 통일된 직관 형식임을 의미합니다. 수학에서 기하학의 명제들이 경험과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참인 것도 바로 이 공간의 순수 직관 형식 때문이라고 칸트는 설명합니다. 시간의 초원론적 해명. 공간과 마찬가지로 칸트는 시간 역시 우리의 인식에서 매우 중요한 선험적 형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내적 상태를 직관하는 순수 직관 형식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등 모든 내적 경험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시간은 경험에서 도출된 경험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칸트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계를 보거나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해 시간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칸트는 공존이나 계기, 즉 여러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나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시간 표상이 선험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지각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미 시간을 인식하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어떤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는지 또는 어떤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험적 형식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그저 무질서하게 흩어진 파편들로만 보일 것입니다. 둘째,
시간은 내적 감각의 형식이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내적 상태를 직관하는 형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등 모든 내적 경험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식합니다. 내가 지금 기쁘고 다음 순간 슬프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형식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적 상태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외적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모든 표상은 결국 우리 마음의 내적 상태에 속하므로 시간은 모든 현상의 형식적 선언적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외부 대상을 인식할 때도 그 인식 과정 자체가 우리의 내적 상태의 변화이므로 결국 시간의 형식 안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과정도 그림의 한 부분을 먼저 보고 다른 부분을 나중에 보는 식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셋째, 변화 개념은 시간의 표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변화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 차가운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로 변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형식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두 규정이 같은 대상에 계기적으로 즉 시간적으로 결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차가웠던 물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시간이라는 선언적 형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원론적 결론, 경험적 실제성과 초원론적 관념성. 선언적 감성론의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공간과 시간이 갖는 이중적 성격입니다. 칸트는 이를 경험적 실제성과 초원론적 관념성으로 설명합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칸트 철학의 핵심적인 통찰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경험적 실제성입니다. 공간과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경험의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순응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현상은 예외 없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변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이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은 경험 세계에서는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과학적 탐구는 모두 시간과 공간이라는 실제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초원론적 관념성입니다. 공간과 시간은 우리 인간의 주관적인 감성 조건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의 감성적 직관 방식에서 추상하여 사물 자체를 논한다면, 즉 인간의 인식 능력을 벗어난 순수한 대상 그 자체를 생각한다면 시간과 공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과 시간이 대상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적인 형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물 자체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필터를 통해 인식할 뿐이며 그 필터가 없다면 사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이 파란색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형식입니다. 안경을 쓴 우리에게는 파란색이 경험적으로 실제합니다. 하지만 안경을 벗으면 세상은 원래의 색깔을 가질 것입니다. 이처럼 파란색은 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의 안경이라는 주관적인 조건에 불과한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파란색은 초원론적으로 관념적입니다. 칸트에게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파란색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며 이 안경 없이는 어떤 현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경이 사물 자체의 속성은 아니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초원론적 관념론은 기하학으로 선언적 종합 판단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해명하는 유일한 설명이 됩니다. 기하학의 명제들. 예를 들어 두 개의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은 직선이다와 같은 명제들은 경험 없이도 필연적이고 보편적으로 참이라고 여겨집니다. 칸트는 이것이 바로 공간이라는 선언적인 직관 형식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공간은 우리의 감성에 선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공간에 대한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적 명제들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언적 형식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중 선언적 감성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단순히 외부 세계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선험적인 인식 형식이라는 혁명적인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선험적 논리학의 첫 번째 부분인 선험적 분석론으로 들어가 오성이 대상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판단하는지 그 순수한 형식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주제나 철학자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